경상북도 깊은 산자락 아래 작은 마을에 살고 있는 올해 70을 넘긴 이창호라고 합니다. 서울을 떠난 지 벌써 4년째입니다. 처음엔 그 결정이 정말 맞는 건지 나조차 확신이 없었습니다. 도시에 남으면 병원은 가깝고 아이들은 자주 오겠지만 하루하루 아내의 숨소리가 짧아지고 손발이 얼음장처럼 식어가던 모습을 보면서 나는 결국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보, 우리 공기 좋은 곳으로 가요. 시골로 가면 몸이 좀 나아질 수도 있잖아. 그 말에 아내는 별 대꾸 없이 고개만 끄덕였고 나는 아들과 딸에게 그 말을 전했습니다. 그 아이들도 대답은 했지만 말끝마다 바빴고 사는 게 치열하다 했고 어쩌면 조금은 안도하는 눈치였습니다. 두 노인이 조용히 내려간다는데 말릴 이유도 없었겠지요. 우리는 오래된 트럭에 짐을 실어 경북 산자락 끝 사람 손길 끊긴 조그만 마을로 이사해 왔습니다. 이 집은 내가 젊을 적 10만이 일을 하며 잠시 머물던 곳 근처였습니다. 시보리쯤 떨어진 깊은 계곡, 그 어귀에 있었던 골짜기를 나는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곳은 20해가 넘는 세월 동안 내 손끝의 감각이 가장 예민하게 반응하던 곳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흐름과 냄새, 돌과 바람의 방향, 그리고 흙 속에서 잠든 생명의 기운 같은 걸 나는 그 시절 두 발로 익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허리는 굽고 무릎은 예전처럼 꺾이지 않으며 손바닥엔 힘이 빠졌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산을 잊고 살았습니다. 서울에서 아파트 계단도 엘리베이터로 다녔던 내가 다시 이 산 아래로 돌아온다는 건 스스로도 믿기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아내는 내려오고 한동안은 살만하다고 했습니다. 아침이면 닭소리 대신 바람소리에 눈을 떴고 마당과 항아리에 내려앉는 햇살을 보며 따뜻하다고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얼마 가지 못했습니다. 금세 그녀는 다시 기침을 시작했고 숨이 차오른다며 낮잠을 자고 팔이 붓는다며 숟가락을 놓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두려웠습니다. 서울에 남았더라면 가까운 병원이라도 의지했을 텐데 지금은 마을에서 차 타고도 1시간을 가야 진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여긴 아는 사람도 손 내밀 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이곳을 택했던 건 아내가 이미 투석을 준비해야 할 만큼 신장 기능이 극도로 떨어졌다는 진단을 받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의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가급적 스트레스를 줄이고 맑은 공기 속에서 생활하세요. 음식도 숨쉬는 공기도 이제는 신장에 좋은 것만 가까이 해야 합니다. 나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고 산 아래라도 내려와 숨결 하나라도 맑게 받아들이면 이 지긋지긋한 병세가 서두르는 걸 조금은 늦출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마지막 기대를 품게 되었습니다. 도시에서 매일같이 부딪히던 매연과 소음, 거친 사람들의 발걸음이 아내의 숨을 얼마나 짧게 만들고 있었는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고 어쩌면 뼛속까지 배어든 그 탁한 기운을 걷어내는 일이 늦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싸움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거창한 희망도 없이 단지 마지막 남은 한 줌의 기회를 붙잡겠다는 마음으로 이 산골짜기에 몸을 뉘게 된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아내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다 문득 오래전 그 골짜기, 그 낡은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나도 젊었고 배낭 하나 메고 사흘을 굶어가며 산을 헤맸고
가끔 산삼을 찾아 헤맬 때마다 살아있다는 걸 실감했었습니다. 그 산삼 한 뿌리에 아이들 학비가 나오고 겨울 땔감이 생기고 살 길이 열렸습니다. 그때 내가 알았던 그 길, 그 돌, 그 바위 틈, 지금도 어렴풋이 손과 발에 남아 있었습니다. 봄이 오면 나는 어김없이 산을 오르곤 했습니다. 쑥이 고개를 들고 고사리가 땅을 뚫는 걸 보면 그걸 조금이라도 손에 쥐어와 아내의 밥상에 올리는 게 내게는 특별할 것 없는 일이었습니다. 의사들도 신장에 좋은 건 맑은 공기와 좋은 음식뿐이라 했고 나는 그 말을 깊이 새기기보단 그냥 어쩌다 보니 그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낙엽을 밟으며 천천히 오르는 일은 몸을 덜 녹슬게 하고 마음을 덜 무너지게 했습니다. 아내에게는 따로 말할 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마당 끝에 서서 다녀올게요. 짧게 한마디 남긴 채 낡은 배낭을 메고 오래전에 무릎이 달아빠진 등산화를 꿰매어 신은 채 늘 그렇듯 산으로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그날도 다를 것 없는 하루 중 하나였습니다. 그렇게 산은 내게 낯선 듯 익숙했고 나는 그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젊은 날, 그땐 이끼의 눅눅함, 바위의 각도, 낙엽의 소리만 들어도 그 밑에 뭐가 있는지 어림짐작이 가능했지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었습니다. 눈은 흐릿했고 손끝 감각은 줄었으며 낙엽 밟는 소리는 옛날처럼 가볍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그날따라 자꾸 마음속 한 귀퉁이가 바람 부는 방향으로 기울었습니다. 왼쪽 능선 아래쪽, 오래전에도 내가 종종 발을 들이던 그 골짜기 근처였습니다. 그곳으로 조심히 내려가던 중 등 뒤쪽에서 이상한 쇠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찰싹, 찰칵, 뭔가 억지로 눌러 누르는 소리였습니다. 처음엔 바람에 작은 돌이 굴러가는 소리인 줄 알았지만 곧 사람 목소리가 섞여 들었습니다. 숨죽인 말투는 아니었고 욕과 짧은 비명이 간헐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고 소리나는 방향으로 낙엽을 헤치며 다가갔습니다. 숨을 죽이고 나무 뒤에 선 순간 그 장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땅꾼이었습니다. 등짐은 작았고 차림도 허술했지만 손엔 쇠지렛대가 들려 있었고 그 끝엔 큰 구렁이 한 마리가 머리를 짓눌린 채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놈은 뱀의 꼬리를 쥐고 고개를 기울이며 중얼거렸습니다. 술 담그면 백은 나오겠지. 요놈 생각보다 잘 안 잡히네. 나는 그 순간 발을 떼지 못하고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저 뱀은 움직이긴 했지만 머리를 찍힌 채여서 힘없이 몸만 비틀고 있었고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이유 없는 죄책감에 가슴이 쓰렸습니다. 이게 다 사는 거라지만 저건 너무하다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초쯤 망설이다가 결국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렌즈를 켜고 화면을 눌러 땅꾼의 얼굴과 뱀의 몸통을 천천히 담았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한 걸음 나서며 말했습니다. 이봐요. 그거 불법인 거 압니까? 뱀 잡는 거 불법 행위인 거 알고 잡는 겁니까? 땅꾼은 고개를 번쩍 들더니 날 보자마자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뭐요? 당신 뭐하는 양반이요? 그냥 가던 길 가쇼. 나는 핸드폰 화면을 들어보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지금 내가 핸드폰으로 싹 다 찍었소. 멸종위기종 포획,
산림보호구역 내 생태 파괴. 이거 경찰이 보면 무슨 말 할지 궁금하네요. 순간 놈의 표정에서 장난기가 사라졌습니다. 그는 지렛대를 내려놓지는 않았지만 눈으로 내 손의 핸드폰을 자꾸 훑었습니다. 그거 얼른 안 지워요? 핸드폰 던져버리기 전에 좋은 말 할 때 얼른 지우셔. 구렁이 하나에 뭘 그리 유세야. 난 이거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나는 대꾸하지 않고 조용히 한 발 더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 거리면 얼굴이 선명하게 찍히는 거리였습니다. 놈은 욕을 짧게 내뱉더니 결국 한숨을 푹 내쉬고 지렛대를 치웠습니다. 아, 참 나 온수 더럽게 없는 날이네. 이 양반 진짜 말로 하니 안 되겠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고 뱀은 철퍼덕 소리를 내며 이끼 낀 바위 틈 사이로 서둘러 몸을 숨겼습니다. 놈은 내게 삿대질을 하며 욕을 몇 마디 더 내뱉었고 땅꾼은 아무래도 아쉬웠는지 그 자리에 한참을 서서 도망간 뱀이 어디로 숨었는지 두리번거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쑥 한 포기도 눈에 띄지 않았고 약초는커녕 풀 한 줌 건지지 못한 채 나는 무거운 다리를 질질 끌며 산길을 내려왔습니다. 공기는 여전히 맑았고 바람은 봄 기운을 품어 살갗을 간지렸지만 등 뒤 어딘가 내 핸드폰 화면에 찍혀 있던 그 땅꾼의 눈빛이 자꾸만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순히 짜증이나 심통이 아니었습니다. 어딘가 찝찝하게 끈적이는 무언가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불길한 기운 같은 것이었습니다. 나는 그날 저녁 마당가에 앉아 신발 밑창에 박힌 흙덩어리를 털어내며 처음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 일 없이 지나가면 좋겠다. 정말 그냥 그저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다고. 그저 풀 한 줌 얻지 못한 산행으로 그렇게 흘러가면 좋겠다고. 밤새 잠을 설쳤습니다. 마당가를 스치는 바람 소리는 평소보다 길고 낮았고 지붕을 두드리는 새벽 안개는 차갑다기보다는 눅눅하고 눌려 있었습니다. 아내는 기침을 하다 끊고 뒤척이는 소리도 금세 잦아들었고 숨소리는 평소보다 훨씬 더 깊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 조용함이 오히려 더 짙은 불안을 불러오는 새벽이었습니다. 나는 아궁이의 불씨가 다 타들어가는 걸 바라보다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손전등을 꺼냈습니다. 무릎을 꿇고 배낭을 짚으며 혹시라도 몰라 넣어둔 붕대와 약솜을 꺼내 다시 확인했고 낡은 사베나를 조심스레 닦아 손에 들었습니다. 어젯밤 그 땅꾼과의 실랑이는 언제부터였는지도 모를 만큼 오래도록 사람과 다투어 본 기억이 희미해진 내게 낯설고도 묘한 감정을 남겼습니다. 가슴은 진정되지 않았고 잠은 오히려 더 얕게 깨어 있었으며 머릿속은 자꾸만 어지럽게 돌아갔습니다. 아침이 밝자 아내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고 나는 부엌에 앉아 빈 머그잔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내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제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빛이 좀 안 좋아 보여요. 나는 웃음 비슷한 걸 흘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별일 아냐. 그냥 산에 갔다 왔더니 조금 피곤했나 봐. 그 말을 내뱉으며 괜히 아내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던 마음과 어쩌면 나 자신조차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분이 뒤섞여 있었고 나는 조용히 빈 컵을 다시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산으로 가야겠다 생각했습니다. 몸을 움직이면 어제 일도 가슴속에 남은 껄끄러움도
조금은 씻겨나갈 것 같았습니다. 그날은 해가 뜨기 전부터 산을 올랐습니다. 들판은 아직 어둡고 땅은 하룻밤 새 내려앉은 이슬에 흠뻑 젖어 미끄러웠지만 내 발걸음은 거칠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망설이듯 걷다가도 시간이 흐를수록 발 아래 낙엽의 눅진한 감촉이며 돌의 모서리를 짚어내는 발바닥의 감각이 서서히 깨어났습니다. 나는 산길을 천천히 오르면서 어제 허탕친 생각이 자꾸 났고 이왕 다시 오른 김에 작은 쑥 한 줌이라도 봄 기운 묻은 고사리라도 얻어올 수 있을까 싶어 발밑을 세심히 훑어보며 걸었습니다. 바위 틈 사이 햇볕을 받는 풀섭 아래 지난밤 내린 이슬에 반짝이는 잎사귀 하나까지도 허투루 넘기지 않고 눈을 깔며 올라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내 발걸음을 멈추게 만든 것은 나뭇잎 사이로 느껴진 미세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고개를 들고 살핀 그곳에 그것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구렁이었습니다. 그저 흔한 뱀이라고 말하기엔 그 순간 가슴을 스치고 지나간 감각은 너무도 선명하고 명확했습니다. 짙은 이끼색 등줄기 아래 목 근처에 얇고 길게 패인 상처 자국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고 그 몸짓은 기억 속 어제 바위 위에 짓눌려 있던 그 녀석과 너무도 흡사했습니다. 몸을 잔잔히 꿈틀거리는 모양새며 바위 틈을 타고 고개를 들었다 다시 내리는 움직임이며 심지어 내 시선을 알아챈 듯 잠시 멈춰 나를 바라보는 듯한 그 태도까지 모두가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선 채 숨을 크게 쉬지도 움직이지도 못하고 한참을 그 구렁이의 흐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어디론가 이끌려야 한다는 듯 천천히 몸을 풀어 능선 아래쪽 숲으로 길을 열며 나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묘한 감정에 사로잡혀 조심스럽게 그러나 망설임 없이 그 뒤를 따랐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 순간에 나는 지금 이 일을 누가 옆에서 보았다면 이상한 노인이라 비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동화책에나 나올 법한 일이 현실에 펼쳐질 리 없다는 걸 나 스스로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상식으로 따지자면 이건 어처구니 없는 짓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럼에도 내 발은 그 구렁이가 이끄는 길을 따라 한 걸음 옮기고 있었습니다. 설명할 수 없는 끌림과 어쩌면 마지막으로 뭔가를 붙잡아 보고 싶은 본능 같은 것이 조용히 등을 떠민 것이었습니다. 그 뱀은 내 시선을 의식한 듯 천천히 급하지 않게 고개를 들었고 잠시 나를 향해 멈췄다가는 작은 나무들 사이를 파고들어 어느 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따라가야 할 이유를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라가야 한다는 느낌뿐이었고 발은 나도 모르게 계속 천천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바위 틈 사이 가느다란 소나무 줄기 사이로 이어지는 길은 누군가 오래전 걸었던 길처럼 낙엽이 얇게 눌려 있었고 나는 그 길을 조심스럽게 그러나 단념 없이 따라갔습니다. 그렇게 얼마쯤을 걸었을까요? 갑자기 뱀이 멈췄습니다. 구렁이는 작은 바위 앞에서 몸을 둥글게 말더니 스르르 바위와 바위 사이 벌어진 틈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별다른 생각 없이 그저 뱀이 지나간 그 바위 틈을 무심히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희미하게 햇살이 스치며 돌 사이 어딘가에서 잎사귀 하나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순간 가슴 어딘가에서
아주 오래전에 몸에 새겨졌던 감각이 불쑥 고개를 들었습니다. 평범한 풀과는 다른 묘하게 단단하고 질긴 생명의 기운이 그 틈 사이로 은은하게 뿜어져 나오는 듯 했습니다. 나는 망설임 없이 그러나 천천히 바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끝으로 흙을 살짝 쓸어내자 그곳엔 낙엽의 반쯤 덮인 채 얇고 가느다란 잎사귀가 그리고 그 밑으로 단단히 엉킨 듯한 뿌리 하나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잎에서는 가늘면서도 힘이 있었고 줄기는 휘지 않고 똑바로 서 있었으며 무언가 허투루 이곳에 자란 풀이 아니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나는 숨을 죽이며 손끝으로 흙을 더 조심스럽게 걷어냈습니다. 그제야 땅속 깊숙이 박혀있던 굽은 뿌리의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단단하게 비틀린 뿌리선, 맑고 투명한 생명력이 감도는 색, 그리고 흙냄새 너머로 은은하게 퍼지는 묘한 기운. 그것은 산삼이었습니다. 흙을 걷어낼수록 더 깊게 뻗은 뿌리가 드러났고 손으로 살피는 촉감은 생기 있었으며 나는 어느 순간 입술을 굳게 다문 채 숨조차 참고 그 삶을 꺼내 들고 있었습니다. 다른 누구도 없었고 아무도 막지 않았고 시간은 그 순간 멈춘 듯 조용했으며 나는 아주 조심스럽게 아주 천천히 그 생명을 땅에서 끌어올렸습니다. 그 길을 내려오는 발걸음은 믿기지 않을 만큼 가벼웠습니다. 겨우내 사가버린 듯 했던 무릎도 그 무게를 견디고 있었고 손에 들린 검은 천으로 싸둔 산삼은 마치 오래전 무언가를 되찾은 듯한 따뜻한 온기를 품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직 모릅니다. 그 뱀이 진짜 어제의 그 녀석이었는지 아니면 산이 내게 건넨 환상이었는지 그저 그 순간 내가 다시 산과 이어졌다는 느낌만큼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낡은 배낭 안에 산삼을 조심스레 넣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리려는 찰나였습니다. 문득 등 뒤쪽 어딘가에서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발을 옮기는 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숨을 가다듬으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하지만 능선 위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들 뿐 사람 그림자 같은 건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가슴 어딘가가 미세하게 뻐근했지만 스스로 기분 탓이라고 다독이며 나는 다시 천천히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마당이 보일 때쯤 들뜨고 벅찬 마음에 아내에게 오늘은 무엇을 얻었는지 이야기해줄 상상을 하며 대문을 지나려던 순간이었습니다. 등 뒤에서 거칠게 내 어깨를 움켜쥔 손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놀라 몸을 돌렸고 그곳엔 예상했던 대로 며칠 전 산에서 실랑이를 벌였던 그 땅꾼이 서 있었습니다. 잔뜩 날이 선 얼굴로 숨을 헐떡이며 나를 노려보던 그는 손가락으로 내 배낭을 가리키며 말을 뱉었습니다. 그거 뭐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가만히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씩 웃듯 입꼬리를 비틀었습니다. 오늘 산에서 뱀 찾으러 다니다가 당신이 뭔가 캐는 걸 멀리서 봤는데 아주 귀한 걸 파는 손길이더라고. 그거 산삼이지? 나는 숨을 삼키며 배낭끈을 무심히 움켜쥐었습니다. 땅꾼은 슬쩍 발끝으로 돌멩이를 차며 이야기를 끌듯 툭툭 이어갔습니다. 나 어제 당신 때문에 뱀 놓쳤는데 뱀 대신 그 산삼 내가 가져가야겠어. 그 목소리는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으름장인지 모르게 느슨하게 늘어지다가 갑자기 땅꾼은 주저없이
내 배낭끈을 거칠게 움켜쥐더니 있는 힘껏 뒤로 잡아당겼습니다. 나는 중심을 잃을 뻔하며 몸을 버텼고 고함처럼 터져나온 말이 입을 뚫고 나왔습니다. 이게 뭐하는 짓이오? 산삼은 내 것이오. 내가 소리치자 땅꾼은 배시시 웃으며 더 세게 배낭을 잡아 끌었습니다. 내놔. 당신 때문에 내 뱀을 놓쳤잖아. 내가 허탕친 거 생각하면 아주 억울해서 잠이 안 와. 그의 소나기는 갈수록 거칠어졌고 배낭끈은 삐걱거리며 어깨를 파고들었습니다. 나는 이를 악물고 배낭을 움켜쥔 채 단단히 버텼습니다. 남의 거에 손대지 마시오. 당신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오.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두려움보단 분노가 앞서 있었습니다. 그 순간 땅꾼의 눈빛이 스르르 변하는 게 보였습니다. 거칠게 숨을 내쉬던 그는 주위를 흘끗 둘러보더니 손을 확 놓고는 뒤로 한 발 물러섰습니다. 좋아. 당신 집 어딘지 다 알고 있고 어디 내일 두고 보자고. 말끝을 삼키며 이를 바득바득 갈던 그는 내게 삿대질을 하며 마치 무언가를 단단히 결심한 듯한 얼굴로 천천히 뒷걸음질쳐 사라졌습니다. 밖에서 소란이 나자 문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뒤이어 아내가 맨발로 마당을 내달려 나왔습니다. 당신 괜찮아요? 아내는 놀란 얼굴로 쓰러진 내 팔을 붙잡아 일으키며 눈으로 나를 훑고 숨결을 살피고 어디 다친 곳은 없는지 확인하듯 손을 떨었습니다. 나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이며 금방 괜찮다고 말했지만 그 말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몸을 겨우 가누고 마루 끝에 앉아 숨을 골랐고 아내에게 어제부터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그 땅꾼을 다시 만났고 배낭을 보더니 산삼이라며 달라고 덤벼들었고 갑자기 가방을 당기며 실랑이가 벌어졌다는 말까지 천천히 꺼내놓았습니다. 아내는 아무 말 없이 내 얘기를 듣다가 작게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냥 줘버리지 그랬어요. 당신 다치는 게 더 무서운 일이잖아요. 그 말은 마치 속이 타들어간 사람의 마지막 숨결 같았고 나는 아무 대꾸도 하지 못한 채 마루 밑에 떨어진 작은 돌 하나를 멍하니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아내는 그날 저녁 평소보다 일찍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먼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고 그러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았는지 딸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설명하자 자식들 목소리에서도 곧장 긴장이 흘렀고 그들은 각각 다른 말투로 하지만 같은 걱정을 꾹꾹 눌러 말했습니다. 아버지, 절대 집에서 나오지 마세요. 문 꼭 잠그고 절대 낯선 사람 들어오게 하지 마시고요. 산에는 이제 가지 마세요. 그런 사람하고 얽히면 안 돼요. 주말에 내려갈게요. 아버지 얼굴 직접 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요. 나는 그 말들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긴 했지만 이미 마음 한켠에는 이제는 단순한 산삼 한 뿌리를 넘어선 일이 되어버렸다는 묵직한 감각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나는 결국 몸을 일으키지 못한 채 방 안 이불 속에 파묻혀 하루를 보냈습니다. 밤새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였고 팔다리는 천근만근 내려앉은 듯 무거웠으며 숨을 쉬는 것조차 버겁게 느껴졌습니다. 신경이 잔뜩 곤두서 있었던 탓인지 몸 이곳저곳이 욱신거리고 쑤셔 마치 오래 앓은 사람처럼 몸살이 온 것 같았습니다.
아내는 내 옆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방 창문을 꼭 닫고 현관문은 굳게 잠그었고 문득문득 들려오는 인기척이나 바람소리에도 놀라 눈을 깜빡이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무슨 일이 또 생기진 않을까, 혹시나 다시 그 사람이 찾아오진 않을까, 한숨을 쉬어도 소리를 죽이고 발걸음을 옮겨도 천천히 움직이는 하루가 그렇게 흘러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도 누군가 대문을 두드리는 일은 없었고 땅꾼의 그림자조차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아내는 말은 없었지만 끓여내는 죽의 국물 온도를 조금씩 낮추기 시작했고 나는 방 안에 누운 채 매일이 조금씩 멀어지는 기분 속에 고개를 돌려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3일째 되던 날 오후가 채 되기 전 대문 밖에서 쿵쿵 거칠고 단단한 두드림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나는 몸을 일으킬 겨를도 없이 이불 위에 얼어붙었고 아내는 놀란 눈으로 내 얼굴을 한번 바라보더니 조심스럽게 숨을 삼켰습니다. 누구 없어요. 문 밖에서 들려오는 목소리는 낮지도 높지도 않은 톤으로 하지만 왠지 모르게 다급하고 날카로웠습니다. 나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괜히 쿵쿵 뛰기 시작했고 머릿속에는 얼핏 며칠 전 마당가에서 실랑이를 벌였던 그 땅꾼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혹시 그자가 다시 찾아온 것은 아닐까? 아내는 작은 몸짓으로 현관 쪽을 향해 천천히 다가가려다 멈췄고 방 안에는 문틈을 타고 스며드는 긴장감만이 숨결처럼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또다시 쿵쿵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그 사이로 짧고 단호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지구대 경찰입니다. 잠깐 말씀 좀 나누겠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비로소 이불 위에서 느껴지던 몸의 긴장을 조금 풀 수 있었지만 가슴 깊은 곳 어디에선가 툭 하고 무언가가 느리게 건드려지는 감각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단정한 제복을 입은 2명의 경찰이 조심스럽게 현관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신발을 벗고 문턱을 넘어오면서도 일부러 목소리를 낮췄고 마치 괜한 긴장을 주지 않으려는 듯 작은 미소를 띠고 우리 부부를 바라보았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큰일이 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어서 왔습니다. 젊은 경찰 하나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혹시 며칠 전 근처 산자락 쪽에서 조금 거칠게 생긴 키는 이만하고 말투는 좀 거칠었던 사람, 그리고 뱀을 담는 자루 같은 걸 들고 다니는 사람을 만난 적 있으십니까? 아내는 불안한 눈으로 나를 바라보았고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 며칠 전 산에서 조금 시비가 붙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메모장을 꺼내 들었지만 기록하기보다는 내 말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 시선을 고정한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나는 그날 있었던 일을 땅꾼과 산길에서 실랑이가 붙었던 일, 배낭을 잡아당기며 실랑이가 있었던 일, 그리고 겨우 몸을 빼내 집으로 돌아왔던 그날을 천천히 사실대로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경찰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한숨을 쉬고는 말을 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어제 그 근처 산자락에서 한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아내는 숨을 삼켰고 나는 무겁게 몸을 일으켜 세우려다 가슴 언저리가 미세하게 쿡 찔리는 느낌에 멈췄습니다.
뱀에 물린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고요. 사인은 명확합니다. 산에서 흔히 보는 독사에 물려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쓰러진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마지막 말을 덧붙였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목격자나 관련된 상황이 있을까 싶어 형식적으로라도 확인하는 겁니다. 부담 가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들은 웃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다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나는 마루 끝에 앉아 굳은 손으로 배낭끈을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 순간 몸속 어딘가에서 아직 말로 꺼내지 못한 서늘한 감정이 느릿하게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아내와 나는 서로를 바라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바람 한 점이 방 안을 가득 채운 듯 시간도 숨도 잠시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나 아들과 딸이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꼭 끌어안아 주었고 따뜻한 손길로 등을 다독이며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들으려 했습니다. 우리가 조심조심 풀어놓은 이야기를 들은 아이들은 숨을 삼키며 놀라워했고 끝내는 손을 꼭 잡아쥔 채 그래도 다행이에요. 정말 다행이에요. 여러 번 중얼거렸습니다. 그 뱀이 알려준 산삼은 조심스럽고도 정성껏 다려 아내의 손에 건넸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그릇을 들고 나는 마음속으로 수없이 빌었습니다. 이 한 모금이, 이 작은 숨결이 아내의 아픈 시간을 조금이라도 덜어줄 수 있기를. 산삼을 먹어서였던지 아니면 공기 좋은 곳에서 부드러운 햇살을 맞고 맑은 숨을 들이쉬며 매일을 살아낸 덕분이었던지 무엇이든 상관없었습니다. 어느 쪽 때문이었든 아내의 건강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오랫동안 희미했던 얼굴빛에 서서히 따뜻한 혈색이 돌기 시작했고 숨소리는 거칠음 대신 부드러움을 품었으며 걷는 걸음마저 예전처럼 힘을 되찾아 조심스레 땅을 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쯤 지난 어느 맑은 날 나는 조용히 배낭을 메었습니다. 그날 그 뱀이 나를 이끌어 주었던 산길을 산삼과 만남의 기적을 품었던 그 자리를 나는 다시 한번 천천히 그리고 깊이 숨을 쉬며 걸어 올랐습니다. 시간이 흘렀건만 산은 변한 것이 없었고 오히려 내 마음만이 그때와는 다르게 조금 더 느릿하고 조금 더 조심스러워졌다는 걸 느끼며 발끝으로 낙엽을 헤치고 바위 틈을 따라 숨을 고르며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뱀이 사라졌던 작은 바위 틈 앞에 섰을 때 나는 한참을 말없이 그 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손끝으로 바위를 가만히 쓸었습니다.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 온기가 어쩐지 가슴 한가운데로 스며드는 것 같았습니다. 뱀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았지만 나는 알 수 있었습니다. 그날 내가 만난 것은 단순한 구렁이가 아니라 어쩌면 산이 내게 보내준 조용한 인도자였다는 것을 돌아보면 그 모든 일들이 동화 같기도 하고 어쩌면 지극히 평범한 하루의 우연처럼 느껴지기도 했지만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구렁이가 아니었다면 그 작은 틈새를 들여다보지도 않았을 것이고 아내의 웃음소리도 이 조용한 하루도 다시 만날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는 걸. 나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습니다. 말도 없이 기도도 없이 단지 마음속으로 오랜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내쉬며
그 자리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돌려 다시 산을 내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산은 여전히 말이 없었고 나는 그 침묵 속에 모든 고마움을 담아두기로 했습니다.